반갑습니다. 워칩입니다. 오늘은 시계 마니아라면 알만한 보스톡이라는 러시아 시계를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소개하는 모델은 보스톡의 다양한 제품들 가운데 가성비 다이버 워치로 손꼽히는 모델인 MPBI죠. 몇몇 사람들은 이 시계가 장난감 수준이고 조악하게 만들어져 있고 200m 방수 성능도 못 믿겠다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80년대 빈티지 코만디르 스키를 하나 갖고 있고 이번에 MPBR을 구입하게 되었고 리뷰를 위해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고 공부해보는 과정에서 이 시계가 그렇게 저평가될 만한 수준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죠. 분명 퀄리티의 허술함도 있고 보편적인 디자인을 갖춘 시계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 시계들 가운데서는 기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유니크한 시계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죠. 우선 MPBR는 거의 반세기 동안 보스톡에서 스타일 변경만 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다이버 워치입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MPBR 내에서도 다양한 라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다이얼 디자인도 천차만별이죠. 그래서인지 시계 각각의 개성이 잘 살아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특별한 기분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모델은 MPBR 110647이란 클래식 모델입니다. MPBR 내에서도 블랙시, 레드시, 리프, 그리고 스쿠바 등의 모델들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사양도 높였고 가격도 클래식보다 약간 비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10만원 이하의 MPBR는 거의 클래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클래식만 12가지 라인을 갖추고 있고 그 안에서도 다이얼과 베젤 디자인에 따라서 엄청난 베리에이션을 자랑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보스톡 시계를 차는 사람을 만난다면은 똑같은 시계 찬 사람 만날 확률은 매우 적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보스톡 시계를 찬 사람을 만날 확률부터 희박하겠지만요. 저는 110 라인의 이 시계를 러시아 판매처 직구로 3,499루블 한화로 57,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베이나 아마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러시아 직구가 더 저렴해 보이니까 참고 바랍니다. MPBR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이버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타 브랜드의 다이버 워치 메커니즘과는 다른 접근을 한 시계이죠. 다이버 워치의 본래 목적이 물속에서 침수를 방지하고 수압이 높은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거였는데 MPBR는 제작 당시에 시계에 물이 유입되는 가장 큰 세 가지 영역인 글라스, 케이스백, 그리고 용두의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기에 다이버 워치들이 수압에 견디기 위해서 두꺼운 고가의 글라스와 강철 케이스로 엄청난 강도와 타이트함을 적용했던 반면에 보스톡은 독창적인 방식인 수압을 이용해서 내수성을 향상시키고자 했죠. 이 당시에 일반적인 시계들이 글라스의 강도를 높여서 수압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플랫한 글라스들은 수압이 가해질 경우에 뒤틀리면서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MPBR의 글라스는 도명 아크릴 글라스를 사용했죠. 잘 살펴보면은 평상시에는 베젤에 타이트한 느낌이 없는데 이게 수심이 깊어질수록 글라스에 방사형으로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서 평평해지면서 글라스가 베젤과 밀착이 되고 방수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수를 위한 케이스백은 고무 재질의 얇은 오링이 들어가 있고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크류백 케이스와 오링에 빈틈없는 밀착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케이스를 열고 닫는 과정에서 스크류백에 의해 오링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고 마모도 심하다고 하죠. MPBR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케이스백과 잠금링이 분리된 형태이고 오링도 와이드하고 플랫하게 제작이 돼서 방수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용두도 독특한 구조인데 플로피 크라운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의 일반적인 용두가 케이스와 연결되는 구조에서 압력에 의해 용심에 구부러짐이 발생을 하고 무브먼트까지 손상을 시키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용두와 용심을 헐렁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죠. 처음 보는 분들은 이 용두가 고장난 것처럼 볼 수 있는데 나름 다이버 워치로서의 독특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과연 이 시계가 쓸만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의 사양을 살펴보면 케이스는 유광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고 직경은 43mm, 러그 트러그는 48mm, 두께는 15mm이죠. 이 케이스 부분에 의문점이 있긴 한데 이게 황동 재질의 코팅 처리되어 있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코팅이 아닌 스테인리스라고 명시가 되고 있긴 한데 베젤은 황동의 크롬 도금으로 나와 있긴 하죠. 이걸 확인하려면은 케이스를 긁어보거나 컴파운드로 닦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멀쩡한 새 시계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참았습니다. 사양에는
보시면 밴드도 유광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에 폭은 22mm로 소개가 되고 있네요. 케이스처럼 재질도 살짝 의심이 되긴 합니다. 다음으로 글라스는 도명 아크릴 글라스이고 무브먼트는 보스톡 242로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200m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일단 이 시계에 대한 인상은 상당히 이국적이고 유니크하다는 점입니다. 다이얼 디자인이 다른 엠피비아 모델들에 비해서 크게 튀지 않는 편인데 로고나 표기들이 키릴 문자로 되어 있어서 일반 시계와는 다른 인상을 주고 있죠. 이 표기부터 살펴보면은 상단에는 엠피비아 로고, 하단에는 200m 방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토포드자 보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오토매틱 와인딩이라는 뜻이고, 더 하단에 쓰인 스틸라노 브로시라는 표기는 메이드 인 러시아를 의미하고 있죠. 구글 번역으로 확인한 거라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명의 아크릴 글라스는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리고 다이얼 디자인은 밀리터리 스타일이죠. 아라빅 인덱스와 함께 12시, 3시, 6시, 9시에 바형으로 들어가 있고 외곽에 야광 포인트가 있는 형태이며 중앙에는 십자로 얇은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C핸즈는 에로우, 분핸즈는 바통, 초침은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야광은 이 핸즈들과 인덱스 포인트에 처리가 되어 있고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아쉬운 점은 아라빅과 바형 인덱스 그리고 베젤에도 야광 처리가 되어 있으면 상당히 멋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해외에는 이런 것들도 커스텀한 금손들이 많아 보입니다. 다음은 케이스입니다. 많은 엠피비아 유저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 폴리쉬드 케이스인데 좀 심하게 번쩍거리죠. 엠피비아 가지신 분들은 공감할 텐데 시계를 사면 정말 손볼 곳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케이스부터 베젤, 밴드 등을 커스텀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는데 그게 또 이 시계의 매력이기도 하죠. 아무튼 43mm의 케이스가 부담없이 느껴지는 이유는 다이얼 직경이 30mm로 베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베젤의 디자인이 공격적으로 보이죠. 톱니바퀴 같은 모양의 베젤에 눈금과 숫자 표기가 되어 있고 0부터 20까지는 레드 컬러, 나머지는 블랙 컬러로 강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보스톡 시계들은 베젤 디자인이 다양하고 독특한데 호불호가 갈리긴 하거든요. 아쉬운 점은 양방향 로테이팅 방식에 스프링 링이 없어서 클릭감은 제로입니다. 베젤이 이 모양인 건 뭐 방수 기능을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베젤과 케이스의 유격이 크기 때문에 휙휙 돌아가는 감이 별로인 건 부정할 수 없네요. 많은 분들이 베젤 교체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도 이 베젤을 추가로 구입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2달 가까이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베젤 교체를 다루진 못하게 되었습니다. 베젤이 도착하면은 교체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측면을 살펴보면 15mm로 얇은 편은 아닌데 도면 글라스와 살짝 튀어나온 케이스백 때문으로 보이네요. 용두는 큼지막한 형태이며 스크류다운 방식입니다. 용두를 풀면은 반듯하지 않고 헐렁거리는 걸 볼 수 있는데 플로피 크라운이라고 불리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는 아니니까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데이트 창이 없는 모델인데 사실은 데이트 창이 있던 없던 용두는 1단밖에 없다고 봐야 하죠. 그래서 보스톡 무브먼트는 퀵체인지 기능이 없고 분침을 조절하면서 데이트 창을 맞춰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용두를 뽑은 상태에서는 시분 조절이 가능한데 여기서 와인딩을 하려면은 용두를 다시 누르고 감아줘야 하죠. 이 감이 상당히 섬세해야 해서 그냥 돌리면은 스크류가 잠겨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인딩을 좀 편하게 하려면은 용두를 완전히 닫았다가 다시 푼 다음에 와인딩을 하면은 쉽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면의 케이스는 로고와 표기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스크류 오픈 방식인데 독특하게 케이스와 케이스링이 분리가 되어 있죠. 스크류는 이 링을 돌려줘야 오픈이 됩니다. 케이스를 오픈하면은 무브먼트가 보이는데 보스톡 242로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보스톡에서 만든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31석에 19,800 진동, 31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닌 조금 떨어지는 사양을 지니고 있죠. 1호차도 마이너스 10초에서 30초 정도로 소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0초에서 60초까지 들쑥날쑥한 성능도 보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핵 기능도 없죠. 그런데 이 무브먼트는 다소 거칠지만 견고하고 작동은 매우 잘 됩니다. 신기하게도 오버홀 없이 막 관리한 수십 년 된 보스톡 시계들이 아직도 작동하는 걸 보면은 그 견고함은 인정할 만한 부분이죠. 다음은 브레이슬릿입니다.
해외 포럼에서 어떤 유저가 했던 표현인데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브레이슬릿으로 꼽을만 하다라고 말했죠. 제가 볼 때 최악은 아닌데 시대를 역행하는 브레이슬릿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유저들은 크롬 도금의 싸구려 재질이라고 평하고 있기도 하죠. 중국산 저가 밴드 같이 가벼운 챙챙거리는 소리가 좀 있고 브레이슬릿 전체가 느슨하고 유격도 심합니다. 링크는 접힌 형태로 되어 있으며 밴드 조절하는 방식도 두꺼운 막대를 빼고 끼워야 하는 상당히 불편한 구조이죠. 밴드만 치면 한 90년대 시계 같습니다. 엔드링크는 오픈된 형태이고 시계의 러그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평한 구조라서 밴드로 감긴 모양이 좀 이상하죠. 왜 사람들이 이 시계를 사면은 밴드부터 바꾸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클은 3단 폴딩 클래스프이며 보스톡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버클이 접히는 모양이 옛날 시계에서 흔히 보던 방식과 같네요. 다음은 착용을 해봤습니다. 밀리터리 디자인의 거칠고 투박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죠. 리뷰하는 110 모델은 그나마 원형 케이스라서 일반적인 형태로 나오긴 했는데 710이나 150, 160, 170 같은 모델들은 쿠션 케이스로 되어 있어서 개성이 엄청난 시계들입니다. 시계의 아이덴티티가 다이버워치이다 보니까 다이얼 디자인도 다이버 스타일을 살리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 시계의 다이얼은 밀리터리 스타일에 더 가깝죠. 제가 볼 땐 줄질을 하더라도 러버밴드보다는 나토밴드류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러그가 평평해서 밴드가 손목에 감긴다기보다는 케이스를 손목에 올리고 고정하고 있던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밴드로 교체를 해봤는데 직물 밴드도 나름 잘 어울리지만 저는 이 블랙 가죽의 나토 밴드가 꽤 어울리더라고요. 밴드 때문인지 볼륨감이 생겨서 상당히 묵직해 보입니다. 예쁘기는 한데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는 복장 매치가 좀 불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시계에 대한 제 평가를 말씀드리죠.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저는 이 시계가 최종 후보에 올릴 만한 시계라고 봅니다. 보스톡 MPB하는 10만원 이하의 오토매틱 라인에서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다이버워치입니다. 200m 방수 성능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그리고 러시아 시계가 주는 독창성과 역사성은 이 가격대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제품이죠. 단 아쉬운 점들도 많습니다. 번쩍거리는 유광 케이스와 양방향으로 휙휙 돌아가는 베젤, 저품질의 브레이슬릿은 단점으로 꼽을 만하죠. 확실히 손볼 게 많은 시계이긴 합니다. 그 외에 디자인이나 무브먼트와 관련한 부분은 취향의 문제라서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보스톡 시계에 두 점을 가지게 되면서 든 생각이 다른 라인의 모델도 수집해보고 싶다는 거였죠. 건프라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왠지 자쿠만 종류별로 모으는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 시계가 수집의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부담이 없고 라인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주변에 보스톡 시계를 아시는 분들 만나면 무척 반가울 정도로 흔치 않은 시계이긴 합니다. 입문용 오토매틱은 세이코5에게 양보를 하시고 기초용으로 저가 오토매틱으로 선택을 해도 이 시계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